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이제 조금씩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 날이 더워지면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겨드랑이랑 손발바닥 다한증의 치료는 뭐 이미 뭐 많이들 치료를 받고 계시고 흔히 아실 거예요. 근데 다한증 치료가 그런 부분뿐 아니라 얼굴이나 심지어 이 두피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요즘에는 다한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한증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땀이 많은 걸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약간 땀이 좀 잘 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그렇죠. 다한증이라고 하면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 본다면은요. 그 손에서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손을 꽉 주먹을 쥐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3 분이나 5분 정도 주먹을 쥐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길을 걷는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아주 더운 날 뭐 30 도가 넘는 날 길을 걸으면 누구나 그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략 뭐 우리가 따뜻한 봄 날씨 정도 뭐 이런 정도 날씨에도 길을 걸었을 때 한 1 킬로미터 이상 길을 걸으면 겨드랑이가 촉촉히 젖고 옷에 약간 젖은 부위가 보인다. 이렇게 이 정도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다한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한증은 원발성 다한증과 2 차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질병 없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청소년기 이후에 보통 나타납니다. 그 좌우가 같아요. 이게 어떤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교감 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좌측은 땀이 나는데 우측은 안 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대개는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고요. 보통 이게 신경이 좀 안정되는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에는 그런 증상이 좀 사라집니다. 이런 뇌 시상하부라든가 교감신경, 그리고 에크린 땀샘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뇌에서부터 신경, 그리고 땀샘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과도한 활성으로 우리가 1 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1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10 으로 반응해요. 요즘에 분조장이라는 말이 저는 얼마 전에 참 말을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분조장이라는 말을 누가 써 가지고 '이 분조장이 뭐야?' 그래서 저는 분조장이라고 그래서 무슨 어떤 그룹의 장, 무슨 어떤 조장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이 내가 한 일 정도 화가 날 정도 상황이면 일만큼 반응을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성격이 좋은 분들은 누가 1로 자극을 해도 0.5나 0.1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1로 건드렸는데 10 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분조장이죠, 그런 경우. 다한증이 약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2 차성 다한증이라고 하면 내분비 질환이라든가 약물 혹은 폐경, 우리가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 이렇게 땀이 열이 나면서 땀이 난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폐경이나 감염 등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든가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들,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한증을 우리가 2 차성 다한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한증의 유병률은 한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이 불편을 겪을 만한 그런 다한증이 있으신 거고요. 국내에도 뭐 수십 몇 명 이상의 어떤 그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개는 이런 경우에 '아이 그냥 난 체질이 그래. 뭐 치료가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완벽하게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불편을 좀 낮춰 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한증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 사례들이 있죠. 저도 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험지가 적고 필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다한증 테스트를 할 때, 손발 다한증 테스트를 할 때 주먹을 쥐고 5분 정도 계셔 보라고 그랬어요. 연필로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약간 주먹 쥐는 이런 자세가 되죠. 이런 자세를 하고 글씨를 쓰다 보면 이 땀 때문에 노트가 젖어요. 점점 노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리가 글씨를 써 나가면 손이 있는 부분을 글씨랑 노트가 젖어 가지고 볼펜이나 연필로 노트에 글씨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노트가 젖어서 써지지가 않거나 노트가 찢어지거나 뭐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너무 손에 땀이 많아서 이런 악수하기가 부담돼서
사회적인 관계를 좀 회피한다는 뭐 그런 예도 들어본 적이 있고, 머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외출하기도 싫고 하루에 2번 3번 저는 머리를 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 탈모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저도 사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저하된다거나 사회생활이 위축된다거나 직업 선택에 어떤 제약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부위에 따라서 다한증의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분들은 이제 약간 우리가 그 뭐 암내라고도 표현하는데, 암내 혹은 땀 냄새,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의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이렇게 땀이 젖어 가지고, 우리가 가수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겨드랑이 땀을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아이콘 상징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표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뭐 그렇게 또 재밌게 승화시키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이게 의복이 오염이 되고 그러면 이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은 분들은 직업 활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해를 받게 되죠. 악수가 장애가 있다거나 악수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거나 필기하는 데 문제가 있게 되고 대인관계에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요. 특히 발바닥에 땀이 많은 분들은 무좀이나 습진으로 많이 연결되는데, 아래쪽에 제가 사진을 좀 넣어 놨어요. 여름에 이런 분들 피부과에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그 소아융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로 저희가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병명으로는 피티드 케라톨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피티드,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뽕뽕뽕뽕 구멍이 뚫리는 것 같으면서 케라톨라이시스, 각질이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라이시스가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각질이 녹으면서 이렇게 구멍이 똥뽕뽕뽕뽕뽕 뚫린 것 같이, 우리 몸에서 각질이 제일 많은 데가 발바닥이거든요. 이게 땀이 나면 특히 이렇게 피티드 케라톨라이시스가 나타나는 분들, 이렇게 발이 뽕뽕뽕 구멍 뚫리는 것 같거나 아니면 이게 물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들뜬 것 같이 물집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피티드 케라톨라이시스의 한 증상인데, 주로 다한증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여름에 뭐 작업화를 신는다거나 군화를 신는다거나 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특유의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무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무좀하고 조금 다르고요. 이 각질층을 녹이는 박테리아예요. 우리가 무좀은 진균이고요. 박테리아는 세균이거든요. 박테리아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여러 가지 항생제 계통의 치료를 하게 되고, 여드름 약 중에 그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그런 성분의 약들이 이 박테리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서 발바닥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왜 나한테 여드름 약을 처방해 주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그 여드름 약을 처방 드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박테리아에 좋은 약이고, 여드름 약이 다른 그 항생제 연고, 우리가 상처에 바르는 연고는 연고 타입이에요. 끈적해요. 바세린 베이스여서 끈적한데, 여드름 약들은 약간 물처럼 돼 있어 가지고 바르면 산뜻하게 스며들어요. 발에 그렇지 않아도 땀도 많은데 미끄덩미끄덩거리게 막 크림을 발라서 뭐 연고가 발려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물 타입으로 된 그런 여드름 약을 저는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아까 제가 이제 무좀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인 이 병변은 무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땀이 많고 피티드 케라톨라이시스가 생기는 이런 발 환경을 가진 분들은 무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 약들과 함께 무좀약을 또 같이 처방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구멍에 발바닥에 각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이 되면서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십시오. 이게 냄새도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할 때 좀 굉장히 민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금방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두피에 땀이 많은 분들은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두피 열감, 두피가 땀이 많으면 두피 열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루두피염 같은 게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얼굴에 땀이 많은 분들은 이런 감정 자극에 좀 이게 민감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더 작은 감정 자극에도 더 민감해져 가지고 쪼끔만 부끄러운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이 잘 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각적인 노출 때문으로 인한 뭐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 번짐도 나타나고, 또 이 안경이 땀이 많이 나면, 저도 이제 안경을 쓰니까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 이게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이런 안경 미끄러짐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한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HDSS라는 것이 있어요. 이 HDSS는 땀이 얼마나 본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자가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1점 경증, 이때는 뭐 치료는 필요 없죠.
땀이 있지만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1점. 2점 경중도 땀이 있지만 참을 수 있고 일상에 약간 불편해요. 저는 2점인 것 같아요. 저도 땀이 좀 많은 편이어 가지고 땀이 뭐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뭐 못 견디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 2점 정도까지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3점 정도부터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데 땀이 좀 많이 거슬리고 일상생활에 자주 불편해요. 4점이면은 땀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3점 땀이 거슬리면서 일상생활에 자주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중증 다한증으로 간주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 치료 효과는 내가 그럼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치료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봐야 되죠. 1점 이상 감소하면은 유의한 증상 개선이고요. 2점 이상 감소하면은 매우 뚜렷한 치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땀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불가능할 정도에서 그래도 땀이 뭐 있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개 이제 보톡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보톡스로 치료하는 거를. 보톡스 치료할 경우에 한 8-90% 환자에서 2점 이상 개선이 보고가 됩니다. 이제 그 겨드랑이나 우리가 손발바닥 다한증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간혹 어떤 분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다한증을 치료하면 아예 땀이 안 난다라고 이 땀이 완전히 말라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겨드랑이 다한증 보톡스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하지만 이 겨드랑이에 완전 이 자주 오염이 돼서 자주 땀으로 젖어 가지고 계속 보이는 그런 분들이 그 범위가 좀 줄어들고 땀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러는 거지 아예 땀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땀은 그래도 나긴 합니다, 치료를 해도.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 다한증 학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는 비침습적 치료, 다시 말해서 수술이 아닌 방법,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점차 침습적인 치료로 진행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다한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수술하고 그런 걸 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부작용이나 수술 자체가 너무 힘든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르는 약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해 보시고 이게 잘 안 되면 그다음에 보톡스를 맞는 거고요. 보톡스를 맞아도 계속 불편하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거나 미러 드라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히 레이저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우리가 피부 안쪽에 열 자극을 가해 가지고 땀샘을 줄여드리는 이런 시술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점점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손발바닥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온 영동이라는 치료가 권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온 영동 치료가 좀 힘들어요. 그 이유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치료고요. 세 번째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두피나 얼굴의 다한증은 우리가 1단계로 아예 처음부터 보톡스를 하거나 아니면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 패드가 나온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글리코피롤레이트 패드를 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먹는 약을 먹는 거죠. 먹는 약을 먹는 것도 우리가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때는 염화 알루미늄 퍼센트가 있거든요. 염화 알루미늄 20% 용액 그 액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리클로라는 약이 오리지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드리클로를 카피해서 만든 약들이 뭐 노스앳이라든가 데오클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드리클로라는 약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물파스 같이 생긴 이런 병에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 안에 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르면 액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오는 부위, 예를 들어 손바닥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바르는 겁니다. 이 약은 피부 표면에서 이 땀하고 이런 물하고 좀 반응하면은 젤 같은 침전물이 미세한 침전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땀샘을 막는 우리가 그 수도관을 막는 어떤 마개 같은 역할을 해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게 뭐 땀샘 자체를 줄인다거나 땀샘의 활동을 줄이거나 하는 어떤 뭐 약간의 근원적인 그런 치료는 아니고요. 땀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서 땀이 잘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 땀이 안 나오면 결국 이 땀이 다른 데 가서 나오지 않을까요? 보상성 다한증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런 치료를 하면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굉장히 국소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손발바닥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손발바닥에만 바르는 거고요. 뭐 겨드랑이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겨드랑이 딱 그 국소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이 다른 부위로 물론 땀이 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땀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다른 부위로 땀이 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분산돼서 땀이 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따라서 어떤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마개로 막아서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건데 언제 바르느냐? 취침하기 전에 발라요. 이게 물하고 반응하면은 바로 침전물을 형성해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가 힘들고 자극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땀 분비가 적은 시간에 바짝 말린 상태에서 겨드랑이 같은 걸 바를 때도 운동하고 와서 겨드랑이가 막 샤워하고 젖은 상태가 아니라 바짝 좀 말리고 드라이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말린 다음에 바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아까 제가 앞에도 원발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 수면 중엔 땀이 많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자는 도중에 서서히 어떤 침전물을 형성해서 동안을 그 땀샘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바르고 이걸 아침에 씻어내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대개 유지는 그냥 그날 하루 정도 치료 효과가 유지가 돼요. 낮 시간 정도. 그래서 1 내지 2주 정도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되면은 일 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바르지 않으면 금방 또 땀이 다시 나서 뭐 꾸준히 바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바르시는 분들은.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겨드랑이나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이게 약이 상당히 자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이나 다른 부위에 바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배나 등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그럼 배나 등을 막 이렇게 바르는 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에 사용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극이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상처가 있는 부위, 어디가 살짝 까지거나 그런 부위에 바르면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쪽집게로 뽑거나 아니면은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쪽집게로 뽑거나 면도를 하면 그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약간의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드리클러 바르면 엄청 따가워요. 그리고 레이저 제모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제모 레이저를 하고 그 직후에 나 어제 제모했는데 오늘 바로 드리클러 이러면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처나 염증, 제모를 하고 난 직후에는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특히나 눈 주변이나 어떤 점막 부위, 뭐 이런 코 주변이나 입술 주변 뭐 이런 데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 쪽은 안 바르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겨드랑이나 손발바닥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거고 다만 그때도 여러분 여기 또 발이 각질이 두꺼운 분들 발바닥 막 갈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드리클러 바르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바르셔야 돼요. 자, 앞에 이제 이온 영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손발바닥 다한증의 1차 치료로 이온 영동이 이제 고려된다고 했는데 이 이온 영동이라는 거는 수돗물이나 어떤 식염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 미약한 어떤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서 땀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뭐 그런 치료입니다. 이거는 손발바닥 다한증에 국한해서 사용되고요. 뭐 이 겨드랑이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류를 통해서 물에 젖은 겨드랑이 패드를 겨드랑이에 껴있는 식으로 이온 영동을 또 하는 방법을 누가 개발하셨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손발바닥 다한증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뭐 이거 역시 땀샘 자체를 파괴하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땀샘을 좀 잠재우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정확한 기전은 잘 모릅니다. 이게 왜 땀샘을 줄이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땀샘 주변의 이온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각질층의 정기적 저항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땀샘의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3-4회 정도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땐 거의 사실 매일 하셔야 되고요. 회당 15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2-3주에 효과가 나타나면 이후에 주 1-2회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일단 이 기기 자체가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가 네이버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있고 그럴 때는 그 병원에서 환자용으로 그때 한참 뭐 2000 년대 초반 같은 때 이 이온 영동 치료가 나왔을 때 다한증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다한증에 보톡스 치료하는 것도 사실 잘 몰랐던 때였거든요. 2000년 초반에. 그때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드리클러 같은 약도 없었고요. 이 기기를 이제 병원에 갖다 놓고 환자들을 해 줬는데 어떻게 병원에 와 가지고 여기다가 손발을 담그고 매일 병원에 와서 30분씩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기기를 집에다 사 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보통 다한증이 손에 있는 분들 발에도 같이 있거든요. 여기다 담그고 30분 계셔야 되는데 손 30분, 발 30분 하루에 1시간 그거를 매일 해야 되고 이후에도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주 1회 사실 유지 치료가 프로토콜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 2-3회 이상 유지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런 손발바닥 다한증 이온 영동 기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기기가 국내에서 나오는 기기는 1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기기들이 뭐 1-20만 원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기를 구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술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보습제를 좀 꼭 발라 주셔야 돼요. 이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습제를 안 바르면 이런 거 하고 나서 오히려 주부습진 생기거든요. 보습제 꼭 바르셔야 되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치료의 단계가 있었어요. 어. 치료 단계에서 손발바닥은 이온 영동을 처음에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보톡스 수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이온 영동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오히려 염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손발바닥에도 1 차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다음 이제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사실 이 보톡스를 다한증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아주 다한증 치료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손발바닥 다한증이 심했을 때 그 치료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이 굉장히 권유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90 년대 그리고 2000 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수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수술이 뭐냐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 이 다한증이 생기는 거는 교감신경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건데 교감신경에 명령을 해 주는 그 중심되는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T1, T2 그래 가지고 흉곽 내의 척추 주변에서 나오는 그 신경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 가지고 땀을 아예 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건데 그 수술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손발의 다한증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술을 하고 나면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다른 부위에 생기는데 이때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거나 생기는 보상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굉장히 있고요. 또 보상성 다한증 외에도 다른 교감신경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수술 방법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보통 그래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수술이 힘든 과정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톡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한증 치료하는 방법들이 2000 년대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시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다한증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보툴리눔 톡신은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우리 장기가 기능을 하려면 신경에서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자, 교감신경이 땀샘에다가 자, 땀 흘리세요.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전령, 그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체가 아세틸콜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감신경에서 땀샘에다 전달해주는 이 아세틸콜린 분비 자체를 막아주니까 그 땀샘의 어떤 자극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땀 분비가 아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땀 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톡스 치료를 할 때 진피내에 국소 주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어떤 표정 근육, 주름을 치료할 때 조금 깊게 찌르죠. 근육에 찔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보톡스를 하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봉긋봉긋 솟아 올라오는 게 보이게. 이게 의사의 어떤 손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손기술이 없어 가지고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데 이게 겉에 정말 피부를 얇게 뜨듯이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손기술이 없는 의사들은 좀 깊게 주사를 하게 되죠. 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진피에 포를 뜨듯이 주사를 하고 살짝 솟아오르는 걸 확인하는 게 이 보톡스 주사의 핵심이거든요. 근육하고 다르게 되게 소량의 작은 양의 톡신으로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대신에 촘촘한 간격으로 여러 군데를 주사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은 사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근육 진피 내 피부 겉에다가 살짝 주사를 하는 거고 소량의 보톡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이 보톡스의 아주 최고의 장점이죠. 효과는 시술 후에 7일 이내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대개 지속 기간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오래 가는 분들은 한 8-9개월까지도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술을 해 보면 대략 한 4에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다한증 보톡스 치료 후에 내성 보고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내성의 어떤 우려를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톡스가 있으면은 보톡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독성 부분이 있고 얘를 안정시키는 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안정 단백질을 아예 잘라낸 거예요.
우리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줄이는 거죠. 그게 코어톡스라는 게 있고 또 제오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성을 줄이기 위한 이런 보톡스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성에 대한 걱정은 사실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복 시술을 하게 되면은 반복 시술을 했을 때 무슨 내성이 생긴다거나 효과 감소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술할 경우에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고요. 이런 땀샘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육도 운동을 자꾸 해야 커지는 거죠. 땀샘도 자꾸 땀을 분비해봐야 더 잘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땀을 굉장히 잘 흘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면서 땀을 흘리는 땀샘의 기능이 좋아요. 땀샘의 기능이 좋아야 땀샘의 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온도 조절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큰 열량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땀이 그 배출을 해서 우리가 열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땀샘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운동선수들은 땀이 잘 납니다. 하지만 이런 보톡스 같은 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속 치료를 해서 땀샘을 자 땀을 분비하지 마세요. 이런 땀의 기능을 자꾸 줄여주게 되면 나중에는 땀샘의 구조적 기능적인 어떤 감소가 누적이 돼서 이 효과의 어떤 지속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가장 시술을 많이 하는 부위는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첫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둘째 시술하고 나서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시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요. 물론 마취 연고는 바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시술 후에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땀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 다른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간혹 멍이 든다거나 조금 얼얼한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어쨌든 보톡스가 이 근육의 힘을 조금 빼주는 약이기 때문에 팔에 약간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근육에 직접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팔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땀 분비는 대략 한 50% 이상 감소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 7, 80% 이상 감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뭐 한 20-30% 줄은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50% 이상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다한증 부위가 손발바닥이에요. 요 손발바닥도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이 손발바닥에 주사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보톡스를 한두 군데 그냥 주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다한증 보톡스는 작은 양의 보톡스를 촘촘하게 놔야 효과가 있어요. 땀샘이 다 있잖아요. 촘촘하게. 촘촘하게 1cm 간격으로 주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 포인트만 주사를 해도요. 우리 몸에서 주사했을 때 가장 아픈 부위가 손바닥하고 발바닥이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은 오히려 별로 안 아픈 자리고요. 손바닥, 발바닥 진짜 아프거든요. 효과는 좋은데 손바닥, 발바닥 보톡스의 문제는 통증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느냐.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기 전에 이쪽에 우리가 손목 쪽에 척골신경과 요골신경이라는 그런 어떤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 감각신경을 직접 마취하는 그런 방법을 예전에 썼었는데 이 신경이 사실 깊이 있어가지고 마취가 잘 안 돼요. 여기를 마취하려면 정말 막 바늘로 헤집는데 그 과정에서 안쪽에 혈관이나 이런 게 다치기도 하고 여러 번 헤집어도 마취가 잘 안 되고 마취 과정 자체가 좀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바닥, 발바닥에 마취 연고를 1시간 정도 충분히 오래 바른 다음에 요즘에 그 아주 통증을 줄이는 가느다란 나노니들이라는 게 그 나노 바늘의 굵기가 나노 단위로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니들 바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나노 바늘을 이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통증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파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사용하던 바늘이나 주사기에 비해서는 요즘 사용하는 이런 나노니들 같은 방법을 썼을 때는 뭐 충분히 그래도 참고 주사를 맞을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손발바닥 보톡스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이 통증이 좀 있다는 거. 이거는 만약에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감안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드물게 이 발바닥은 별로 그런 경우에 없는데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바닥에 보톡스를 다한증 때문에 쭉 맞으신 분들 중에 보톡스 맞고 나서 손에 악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간혹 있습니다. 손발바닥은. 겨드랑이는 팔에 뭐 힘이 떨어지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손발바닥은 가끔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게 나타나시더라도 대략 한 1-2주, 2-3주 안에 대부분은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악력이 줄어드는 게 무슨 일반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물병을 못 들 정도로 악력이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악력이 줄어드는 게 진짜 운동을 해서 뭐를 꽉 쥐어야 될 때 그 악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굴 그 다한증에도 우리가 보톡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얼굴도 땀이 많은 데잖아요. 1cm 간격으로 진피내 주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스킨 보톡스 혹은 더모톡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킨 보톡스나 더모톡신 방식으로 굉장히 피부 겉에다 얇게 주사를 합니다. 이것도 좀 아파요. 얼굴도 손발바닥 정도는 아니지만 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온 거를 좀 충분히 바르고 하셔야 되고 이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노니드를 사용하게 되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얼굴에 다한증 보톡스를 시술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효과는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 이내 효과가 나타나고 4개월가량은 지속이 될 수 있고 땀 분비가 많이 줄어요. 겨드랑이만큼 줄지는 않아요, 얼굴은. 근데 그래도 어쨌든 꽤 줄어드는데 문제는 보톡스잖아요. 보톡스 우리가 어떤 주름 피고 그럴 때도 사용을 하죠. 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 이제 보톡스를 막 맞게 되면 표정이 좀 변해요. 혹은 눈이 무거워지고 눈썹이 모양이 변화가 되는 등의 어떤 어색함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입 주변에 땀 많이 나죠. 여기다 보톡스를 막 놓게 되면은 입이 잘 안 움직여지거나 입이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 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얼굴의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굴에 보톡스를 맞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희석을 많이 해서 땀이 제일 많이 나는 이런 콧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T존에 골 쪽을 국한해서 우리가 주사 맞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맞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그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 얼굴보다도 이 머리 쪽에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릴 때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부위가 두피예요. 저는 두피 보톡스 치료 많이 하거든요. 이 두피가 정말 좋은 게 두피에는 보톡스 주사를 해도요. 어떤 표정이 변화하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물론 이 두피에 주사할 때도 막 이마 쪽을 너무 앞에까지 이마 쪽을 막 주사를 하면 눈이 무겁거나 이 앞쪽 표정이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두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두피 쪽만 주사할 경우에는 별로 표정이 변화할 게 없어요. 또 좋은 게 두피 쪽에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게 있거나 두피가 꽉 조이는 이 두피의 근육이 막 꽉 조이는 이런 분들은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그 근육이 릴렉스가 됩니다. 근육이 좀 풀리면서 편두통 같은 것도 줄어들어요. 이 두 정보를 중심으로 여기도 이제 1cm 간격으로 주사하는데 한 50에서 150 유닛 좀 상당히 보톡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넓잖아요. 이게 뭐 제 손바닥 보통 손바닥으로도 다 안 가려지죠. 두피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두피에 보톡스를 할 때 이 측두부랑 후두부까지 다 하진 않아요. 주로 이 윗부분 위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두피 보톡스를 할 때는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거. 효과는 대개 일주일 이내에 시작이 되고 대략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두피는 얼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손발바닥보다는 정말 너무 안 아파요. 가장 안 아픈 데가 겨드랑이, 그다음에 두피. 마취 없이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땀 분비도 많이 줄고 땀이랑 함께 또 좋은 거. 두피에 피지 때문에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피 피지 분비도 좀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두피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다 더해서 한 가지 진짜 장점이 또 있는데 두피 주사가 탈모 개선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탈모 치료에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저도 모낭 주사 치료를 할 때 탈모 치료를 모낭 주사 치료를 할 때 그 약에 보툴리눔 톡신을 약간씩 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사 후에 일시적으로 어쨌든 주사로 찔렀기 때문에 일시적인 두통이나 약간 뻣뻣한 느낌 좀 긴장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사 맞을 때 좀 긴장하셨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큰 부작용이나 그런 거 없이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짜로 두피에 머리 이 안에 두피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보톡스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땀이 나는 그런 경로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땀이 나는 경로가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자, 땀을 흘리세요. 명령을 내리면 이게 척수신경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각 땀샘에 이제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신경절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땀샘의 명령을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땀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땀을 내세요.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땀샘에. 보톡스는 이 중에서 이 신경에서 나오는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 자체를 막아주는 거고요. 자, 근데 아세틸콜린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 수용체를 막아가지고 아세틸콜린이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게 예를 그러니까 이 어전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참호 격투할 때 참호 뺏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참호를 우리가 먼저 점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령 못하겠죠. 아세틸콜린이 점령하지 못하게 여기를 다른 애가 점령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 수용체가 작용을 못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로. 그게 우리가 글라이코파이롤레이트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뭐 미라드라이라는 그런 시술을 말씀드렸고 수술을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그 땀샘 수술할 때 특히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우리 미라드라이나 어떤 수술을 통해서 땀샘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이게 워낙 침습적인 시술이고 흉터도 생기고 시술 과정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요새는 잘 안 하게 되고 요새는 뭐 거의 대부분 보톡스를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 수용체를 무력화시키는 약이 글라이코피롤레이트라는 약인데 이 약은 경구제 먹는 약이 있고요. 또 국소 패드나 겔 타입의 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겔은 아직 없고요. 패드 형태의 약은 있습니다. 이 약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세틸콜린 신경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땀샘에다가 명령을 전달하는 이거를 전달을 못하게 이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는 이 약은 먹는 약이잖아요. 전신에 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손바닥 다한증만 있는데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손바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신에 어떤 땀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신의 발한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땀에 대한 명령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다른 분비들을 다 조절하거든요. 침샘에 조절해도 작용을 하는데 입이 많이 말라요. 이 약을 먹으면. 그리고 우리가 눈에 그 어떤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눈에 이 동공이 쫙 수축을 해가지고 빛에 들어오는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근데 동공이 계속 쫙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또 동공이 확 확장이 돼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이제 어두운 곳에서 주변을 보겠죠. 이런 동공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적응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동공이 이런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 동공이 밝은 데 나갔을 때 줄어들질 않으니까 낮에 어디 밖에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눈 부셔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어리어리하고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변비가 생기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전신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구용 글라이코피롤레이트를 우리가 다한증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한증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정말 전신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는 분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이거를 처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국소 패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스웨트롤 패드라고 해서 약국에 가시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는 겨드랑이나 얼굴 같은 제한된 부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 발바닥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왜 겨드랑이 얼굴은 효과가 있고 손바닥, 발바닥은 효과가 없지? 이거는요. 이렇게 바르는 약의 단점은 뭐냐면 흡수가 안 돼요. 우리 손발바닥 각질층이 굉장히 두껍고 피부가 두꺼운 데기 때문에 아무리 발라도 흡수가 안 돼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고요. 겨드랑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얼굴은 피부가 얇잖아요. 얼굴에는 효과를 좀 봐요. 이 스웨트롤 패드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서 만약에 구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명서에 얼굴 땀을 줄이는 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드랑이에도 물론 조금은 쓸 수 있지만 겨드랑이에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얼굴 같은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손발바닥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약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 제가 글라이코피롤레이트의 경구제를 먹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바르다 보면 얼굴에서 우리가 눈 주변에 바르거나 그랬을 때 역시 눈부심이 나타나고 막 눈물이 마르고 입이 침이 마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심해서 발랐다 하시더라도 이게 바르는 과정에서 패드를 손으로 잡고 바르잖아요. 손에 약이 묻었겠죠. 손을 씻지 않고 이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입을 만지면 또 침이 줄거나 눈이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씻었다 하더라도 얼굴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얼굴을 이렇게 긁다가 또 눈을 만져요. 그럼 또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주위에 바르거나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에 눈부심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약도 추천드리기로는 잠자기 전에 눈 부위를 좀 피해서 부드럽게 바르고 얼굴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내고 활동을 해라 그러는데 자면서 또 비비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여튼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얼굴 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한번 사용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뭐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효과 지속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한 번 바르면 며칠 가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번 발라놓으면 대개 한 6-7시간 효과가 지속되고 7-8시간 뭐 그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이게 바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패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얼굴 땀에 제가 보톡스를 다른 부분들은 뭐 굉장히 특히 두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얼굴에 땀을 줄이기 위해서 얼굴에 보톡스 맞는 건 좀 현실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스웨트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한증에 대해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쨌든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 여름철에 좀 도움이 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들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몇 분만 좀 질문 답을 좀 해 드릴게요. 음 네 사랑나무님 다한증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것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땀이 정말 안 나는데 여름 겨드랑이에만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합니다. 네 그 다한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한증이라는 게 꼭 전신 혹은 손발바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겨드랑이 다한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겨드랑이 다한증은 보톡스 치료에 아주 훌륭한 인디케이션이고 정말 치료가 잘 되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다한증 고민되시면 좀 보톡스 주사 맞으면 요즘 같은 계절쯤에 이제 맞으면요. 한여름 여름 한철 넘어가거든요. 한 4월 5 월쯤에 겨드랑이 보톡스 맞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름 한철 조금 편하게 지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어 네. 송이 채널 님이 "손발에 진짜 땀이 많이 나서 폰도 오래 못 하겠다."고 하시고요. "겨드랑이는 진짜 젖어서 옷을 자주 입게 만들어요." 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진짜 이 손발, 겨드랑이 이런 데 보톡스 치료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보톡스 치료로 바로 접근하기가 쪼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드리클로 같은 그런 제가 앞에 소개해 드린 염화 알루미늄 액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염화 알루미늄 효과 괜찮아요. 다만 바르실 때 이 상처가 있거나 뭔가 이런 그 손발에 물이 많거나 지금 겨드랑이가 땀에 젖은 상태에서 바르면 자극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고런 상황이 아닐 때 이 드리클로 사용해 보시고요. 드리클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매일 사용하는 게 불편하거나 효과가 적다라고 생각되시면 보톡스 치료 받으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백발마녀님 저는 허벅지 쪽에 땀이 많이 나요.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에 땀이 젖어 있어요. 치료해야 될까요? 아 글쎄요. 뭐 말씀하시는 이게 다한증에 대해서 제가 아까 HDSS 스케일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허벅지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면은 막 의자가 젖어 있어서 막 그게 뭐 젖은 자국이 보이고 이게 좀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내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 치료하셔야겠죠. 근데 뭐 가끔 그렇긴 하는데 내가 땀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뭐 이게 치료 효과 필요한가? 글쎄요. 뭐 사실 겨드랑이나 이런 허벅지나 이런 엉덩이나 이런 쪽 치료하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피롤레이트 같은 그런 글라이코피롤레이트 같은 경구용 약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불편하시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네 쪼끔 그냥 뭐 사람이 땀이 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쪼끔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 키키쿠쿠 님이 청소년기에 겨드랑이 땀이 젖어서 다한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고3 때 교감 신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고상성으로 인중이나 코 등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겨드랑이 쪽에서도 다시 땀이 나긴 합니다.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나 되돌리거나 고상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40 대가 되어도 여전히 다한증은 불편하네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절제술을 완전히 받은 경우에 그거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흉부외과 교수님들,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 절제술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흉부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제술이 아니라 그 부분을 결차라는 나중에 만약에 보상성 다한증이 심하면 그 결차를 풀기 위해서 결차라는 결찰 수술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 절제술이라고 말씀 듣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결찰술이 아니라 절제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되돌릴 방법은 글쎄요.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 대고 청소년기에 받으셨으니까 90 년대 후반 혹은 2000년 초반에 그 수술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보톡스 치료가 지금만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감신경 절제술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수술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겨드랑이나 손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제술을 받으신 분이라도 보톡스 치료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염화 알루미늄 같은 걸 좀 써 보실 수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글라이코피롤레이트 그 패드 같은 경우에 코 같은 데는요. 인중이나 코는 글라이코피롤레이트 패드를 조금 써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스웨트롤 패드 같은 거. 예 근데 어떤 이 보상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이 수술을 거의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다한증 때문에 전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받고 뭐 사회생활에 너무 문제가 있고 보톡스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요즘은 수술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남편이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나서 여름에 냄새 난다고 땀 제거제 뿌리는데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예, 그 땀 자체를 줄이는 뭐 염화 알루미늄 같은 거랑 데오도란트를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데오도란트만 쓰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냄새가 막 뒤섞이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냄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드시면 역시 보톡스 치료하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음. 네, JK님 전신 다한증으로 너무 고통스럽네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시는데 어 만약에 그 전신 다한증 나타나는 그 이유가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것도 이런 전신 다한증을 줄이는 데 쪼끔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줄이는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갱년기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있던 전신 다한증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고통스러우시다 그러면 글리코피롤레이트 같은 그런 경구약을 조금 처방받아서 드셔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다른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주 작은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적응을 해 보면 또 그럭저럭 좀 드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글리코피롤레이트 같은 약 드시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생 겨드랑이 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보톡스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보톡스 치료가요. 이런 청소년기 한 10세 정도 이후부터 그 겨드랑이 땀이 많은 경우에 보톡스를 우리가 치료한 그런 연구 결과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료받고 있고 효과 좋은 편이니까요. 고등학생도 뭐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땀 냄새가 이제 우리가 흔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땀 냄새라는 거고 진짜 액취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암내라고도 얘기하는 그 냄새가 있어요. 이게 냄새 원인이 뭔지가 중요한데 정말 이게 땀 때문에 나타나는 땀 냄새다 하면은 보톡스 맞으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건데 암내 액취라는 게 아포크린 글랜드라는 게 아포크린 선이라는 게 또 겨드랑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요거는 보톡스로 해결이 안 돼요. 요거는 액취증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 진짜 이때는 수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땀 냄새의 원인이 뭔지 정말 땀이 많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 액취증 암내도 땀을 많이 흘리면 쪼금 더 악화되거든요. 일단은 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보톡스 맞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손옥선 님이 66세 여성이신데 겨울에는 땀이 없는데 꼭 여름에 얼굴 머리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세요. "시원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 두피에 진짜 땀 때문에 그 두피가 땀 때문에 곤란하시고 좀 열감도 있고 뭐 그러시다 그러면 두피에는 보톡스 맞는 거 정말 적극 권해 드립니다. 두피 보톡스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하지 않고 매년 한 4 월이나 5월 달쯤 맞으시면은 여름에만 땀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름 한철 그 해 여름은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두피 쪽은 보톡스 맞으시고 얼굴 쪽 이제 코가 콧등이나 되게 이제 얼굴 쪽에 땀이 많이 나는 데가 콧등, 인중 그리고 여기 코 옆에 볼 쪽 여기가 땀이 많이 나거든요. 거기 국소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스웨트롤 패드 같은 거를 쪼끔 눈에 안 닿게 조심해서 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라 님 5살 손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땀이 나지 않는데 이 손자만 항상 땀을 달고 삽니다. 치료법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너무 아이가 어려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사실 5살 아이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들이고 뭐 보톡스 같은 경우에 5살 아이한테 보톡스를 맞으라고 권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 어떤 의사도 5살 아이한테 보톡스 시술 같은 거 해 주는 의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한참 이게 활동이 많고 당연히 땀이 많을 수 있는 이게 어린 나이에 아이일수록 오히려 땀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쪼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잘 놀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쪼끔 편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땀이 많이 나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쪼금 시원하게 아이 그 좀 시원하게 우리가 좀 너무 찬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시원하게 샤워만 잘해 줘도 땀이 쪼끔 줄어들거든요. 앞에 제가 이온 영동 치료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수돗물이나 식염수에 손을 담그는 건데 전류를 좀 흘리잖아요. 근데 굳이 전류를 흐르지 않고 수돗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미지근한 수돗물에 그냥 손을 매일 담그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담그고 보습제 잘 바르기만 해도 땀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지근한 물로 그냥 물 샤워를 쪼끔 잘 시켜 주시고 보습제 잘 발라 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질문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어 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답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또 다음에도 뭐 더 좋은 내용 여러분도 궁금하실 만한 내용으로 다시 또 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